한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요, 조선 후기 경제 변화를요, 농업과 상공업으로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첫 번째, 조선 후기 농업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상업과 수공업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모습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요, 뭐라고 말했었냐면, 보통 우리가 사진 특강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는요, 왕이라든지 또 유명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부분에서는요, 정치 이야기가 한동안 안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자, 조선 후기에서부터는요, 정치 이야기는 1시간 동안 다 끝냈어요. 우리 조선의 왕이 모두 몇 분? 27분. 자,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순조, 헌종, 철종이라고 해서 25번째 임금 이야기까지 다 했었고요. 나머지 고종과 순종에 대해서는 다음번 대단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 앞으로요, 이 단원이요, 4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4시간 동안은 무엇을 공부하나요? 우리가 지금 조선 후기를 공부하죠. 그 조선 후기 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를 경제만 뽑아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사회 부분만 뽑아서 공부할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문화라는 주제만 뽑아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요,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좀 해보셨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공부는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장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칠판 이동해서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주제에서 살펴볼 모습은요, 조선 후기 농업의 발달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지겹게 했던 이야기 중에요,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번의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이에요. 정말 나라 상황이 어렵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물론 국가에서도 백성들이 잘 이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농민들 스스로도요, 어떻게 하면 이제 농사를 더 잘 지어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농사 짓는 것보다 이렇게 농사 지니까 훨씬 더 생산량이 많네라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방법들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는요, 벼를 재배하는 방법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지난번 사진 특강에서 얘기했는데요, 조선 전기시대 때 벼를 어떻게 키운다라고 말했었습니까? 일단 봄이 되면 논을 갈아주죠. 그쵸? 그러니까 위에는 흙이랑 아래는 흙을 이렇게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농부는요, 벽실을요, 여기다 뿌려줘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봄, 여름, 가을, 무럭무럭 벼들은 자라나서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우리가 이런 방식을 직파법, 외우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직파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요, 농부들이 그 방법보다는 모내기법, 모를 심어서 벼를 키우는 방식인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벼를 많이 재배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상은요, 모내기법이 조선 초기에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때는 경상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만 일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봤더니 와, 정말 벼농사가 잘 되는데? 라고 소문이 나니 조선 후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모내기법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이미 사진 특강에서요, 모내기 어떻게 하는 건지 사진 봤습니다. 그쵸? 또 워낙 중요하거든요. 혹시 또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3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요, 바로 모판에서 모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는요, 벼의 어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요, 벽실을 키워주면 이 정도 이제 길이가 쭉 자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키운 모는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키우는 게 아니에요. 모를 보니까 상당히 촘촘하게 심어놨죠. 그쵸? 자, 바로 옆에 있는 논으로 옮겨가서요, 여름에 심어두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모내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게요. 자, 지금 사진은요, 이미 모내기가 끝난 모습입니다. 봤더니 여러분들 모들이요, 줄을 쫙 맞춰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지난번 사진에서요, 모내기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 줄을 서가지고 간격 맞춰서 심었던 거 보이시면 기억나시죠? 그쵸? 예, 맞아요. 근데 또 하나 보실 게 있습니다.
어린 모들이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아주 많이 있죠. 그렇죠? 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물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 그러면 모내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항상 이 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이렇게 심어둔 모들은요.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누렇게 익어갑니다. 자, 이렇게 익어간 것은 결국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내기가 됩니다. 아, 너무 쉽습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이 모내기는요. 그러면 어느 계절에서부터 어느 계절까지 하는 농사법입니까? 봄? 여름 봄은 아니죠. 모내기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하는 거였어요. 모를 키워서 옆논으로 옮겨서 여름에 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모내기법이 앞서 말했었던 직파법이라는 방법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농부들이 이렇게 벽실을 논에 직접 뿌렸던 이 방법에 비해서 모내기를 하면 일단 간격이 잘 맞아요. 이런 간격이 잘 맞으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벼들이 자라다 보면 중간에 잡풀들이 자라죠. 잡초들이 자라요. 근데 그 잡초들 뽑아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요. 이런 식의 잡초가 있는 거랑 이런 식의 잡초가 있는 거랑 어떤 게 잡초 뽑기가 훨씬 더 쉽습니까? 오른쪽이 더 쉽지 않아요? 여긴 이미 줄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초들이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이미 튼튼한 모를 심어놨기 때문에 잡초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기는요. 너무 막 섞여져 있어요. 어떤 게 벼인지 어떤 게 잡초인지 막 골라내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잡초를 제거해주는 작업,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김매기라고 불러주는데 김매기가 이때는 수확하기 전까지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김매기를 2-3번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럼 농부 입장에서는 훨씬 더 힘을 덜 들이고 훨씬 더 시간을 덜 들이고 벼를 수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면적의 이 논을 경작을 했대요. 앞에 있던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때 4명의 농부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김매기를 덜 해도 되죠.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농부가 1명만 있어도 된대요. 그럼 바꿔 말하면 노동력이, 표현이 조금 어렵네요. 노동력이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1명의 농부 갑돌이를 제가 출연시켜 볼게요. 갑돌이는요. 처음에는 이제 직파법으로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이제 잡풀도 뽑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내기를 했어요. 힘을 4분의 1만 들여도 농사 지을 수 있다면서요. 자, 그래서 부지런하고 아주 농업에 센스가 있었던 이 갑돌이는요. 자기가 원래 농사 짓고 있었던 면적의 몇 배까지, 그렇죠. 4배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요. 이러한 모내기법을 일찍 받아들인 농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생산량이 많아져서 무슨 농부? 그렇죠. 부자가 되는 농부, 부유한 농부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모내기법은요. 이런 부분에서만 매력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짓는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저기 남부지방 있죠.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같은 경우는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이 그렇게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가을까지는 벼를 재배하지만 겨울에서부터 봄까지는 무엇을 재배하냐? 보리를 재배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요. 보리라고 하는 새로운 농산물이 등장했으니 훨씬 더 재산이 많아질 수 있겠죠. 자, 이때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년에 서로 다른 작물을 2번 농사 지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모작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늘 용어가 많이 등장해요.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되셨나요? 자, 바로 이러한 장점. 김매기를 조금만 해도 됩니다.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바로 모내기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내기도요. 단점이 있긴 있어요. 제가 앞서서 사진 보여드리면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골고루 비가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가뭄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모내기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왔지 어떡할까? 한 달을 미룰까? 아니요. 농사는요. 때를 놓치게 되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농부들은 그럼 뭐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모아두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엇을 많이 만들게 되냐면 저수지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 이거 말고요.
모내기가요. 또 하나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받아들이실 준비가 됐나요? 바로 뭐냐면 아까 갑돌이처럼 부지런한 농부는 기존보다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게 돼서 부자가 되지만 그 모든 농물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특히 조선 후기를 되면 기존의 거대한 세금보다 훨씬 더 세금을 많이 걷게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빚더미 올라서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농부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갑돌이처럼 부자가 되는 농민들도 등장하지만 땅을 팔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가난한 농부라고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장농이라고 불러줘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경우 소장농이라고 하는데 그 소장농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했던 이 이야기는요. 앞으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 이야기할 뭔가 근거가 될 거야.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콕 하고 기억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모내기법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설명을 했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봐도 뭔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 여러분께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시험에서는요. 글로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림 이용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그렸었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그림 가운데 살짝 밑으로 가니까 모내기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우리 제자들 중에서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중급시험 준비하는 제자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제자들은요.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초급을 준비하는 제자들은요. 이 그림보다는요. 예쁘게 이 모습을 바꿔 그린 사파가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문제 풀어보면서 1번 문제에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모내기 그 모습 자체를 기억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내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길어졌네요. 이번에는 주제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벼를 키우는 게 아니라요. 콩이나 보리를 키워볼게요. 자, 이들은 밭에서 키우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새로운 농사법이 바로 뭐냐? 골뿌림법이에요. 자, 뭐라고요? 골뿌림법. 밭을 갈 때요. 이렇게 갈아줘요. 흙이 지금 높이 쌓이고 아래로 이렇게 쑥 꺼져 있는 땅들이 있죠. 이때 우리는 이렇게 높게 쌓여있는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이랑이라고 불러주고요. 쏙쏙 들어가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고랑이라고 불러주는데 보리를 지금 키운다 그러면요. 여기다가 지금 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뿌림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냐? 보리는 언제 키운다고요? 겨울에서 봄 사이 키우죠.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겨울이 정말 추워요. 저기 겨울에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는데 쏙쏙 들어가 있으면 그 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겨울이랑 봄은요. 비도 많이 안 와요. 가뭄이 닥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깊숙이 지금 묻어뒀으니 뿌리를 이렇게 쭉쭉 내려서 물을 흡수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추위와 가뭄에 강한 농사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논농사에서 새로운 방법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밭농사에서 새로운 방법이 도입이 됐죠.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이전에는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작물들도 조선에 들어와요. 여러분 잠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식사하셨어요? 네, 선생님은 밥 먹고 왔어요. 자, 오늘 아침 저는 밥도 먹었고요. 미역국도 먹었고요. 그리고 김치를 먹었어요. 아마 우리 제자들도 김치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에서 먹은 김치 색깔 뭡니까? 보통 붉은색 배추김치 많이 먹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조선 전기 때만 하더라도 김치를 먹긴 먹었는데요. 붉은색이 아니라 하얀색 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고추는 조선 후기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구마 감자 좋아하세요? 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에는요. 고구마를 상자채 두고요. 제가 이렇게 구워 먹는데요. 그런데 이 고구마와 감자도 조선 후기에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토마토 갈아 드시거나 그냥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이 토마토 또한 조선 후기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께서 역사 드라마 같은 걸 보실 때요. 삼국시대 드라마인데요. 붉은색 배추김치가 막 나와요. 그거 잘못 만든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렇죠? 고구려 시대 역사 드라마가 나오는데 막 고구마 먹어요. 그거 잘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작물들이 조선 후기에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죠. 이 시험에서는요. 어느 시기 때 어떤 농작물이 들어왔는지 정말 잘 물어보거든요. 꼭 좀 기억시켜 주세요. 제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가장 처음으로 농사 지었던 건 조나수수. 그러다 벼는 조금 있다가 농사 짓죠. 어느 시기였어요? 잊어버린 거 아니죠?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벼를 더 많이 재배하게 될 것이고 어느 시기가 되니까 목화가 들어왔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일까요? 바로 고려 말 문익점이 목화를 들여왔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조선 후기로 가니까 고추, 고구마, 감자, 토마토가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농업 이제 하나만 이야기 더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농부라고 생각하고 특히 조선의 농부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다라고 생각하죠. 예, 맞아요. 조선의 농부들도 그러한 목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요. 한양이다, 평양이다, 개성이다 이런 곳이 상당히 커져가요. 그곳은 이제 도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조선 후기가 되면 농부님들은 나와 내 가족이 먹기 위해서도 농사를 짓지만 내다 팔기 위해서도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렵고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내다 팔기 위해서. 내다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상품작물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렇다면 조선 후기 때 아주 인기 있었던 상품작물은 뭡니까? 그러면 일단은 쌀이라든지 채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쌀, 채소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담배, 그리고 인삼입니다. 조선 후기 때 이 담배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이 그냥 전문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담배하면 정말 나쁜 거죠? 피면 안 돼요. 근데 조선 후기 때는요. 담배, 글쎄 이게 어디가 나쁜지 잘 모르다 보니까 남들이 상당히 많이 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쌀 농사 짓는 것보다 한 10배 가까이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삼? 우리 그전에는요. 인삼이라 하더라도요. 산삼이에요. 산삼. 정말 산에서 귀하게 구하는 거.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인삼을 재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면 인삼 워낙 유명하죠. 국내에서도 팔고 중국에다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내다 팔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 상품 작물의 재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조선 후기 농업의 발달 4가지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와는 뭔가 흐름이 좀 다르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내용도 많죠? 다시 한번 마인드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요. 2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째 주제. 자,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을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들 용어 자체가요,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쵸? 자, 먼저 첫 번째, 수공업. 여러분, 수공업이 뭐예요? 여러분께서 수공업, 국어사전을 살펴보시면 숫자가 손숫자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손이라든지 간단한 도구로 물건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수공업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녹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것이 수공업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전기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럼 이제 녹그릇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조선은요. 농업, 수공업, 상업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한다고 얘기했어요? 농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수공업이라든지 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면 나라가 사치스러워지고 사치스러워지면 고려처럼 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철저하게요. 그들에 대해서 통제를 했어요. 자, 그러니 당신이 녹그릇을 아주 잘 만드는 장인이요? 그렇다면 관청에다 보고하시오. 그래서 이런 수공업자들 명단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년에 며칠씩 관청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물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 그런 정도의 이제 과정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전쟁을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져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제자들은 초등학생이거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교재 같은 거, 여러분이 선택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한국사 강의도요. 엄마 저 이 강의 듣겠어요? 라고 찾아온 제자들도 있지만
있잖아, 엄마가 들어봤는데 그런 강의가 있대, 들어봐. 이래서 온 제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 다 그렇게 간섭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전쟁 거치고 난 다음에 조선 정부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이 수공업까지 다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국가에서 일일이 간섭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내버려 둡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다가 일정한 세금만 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녹그릇을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물건을 생산했을지 잠깐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디선가 정말 많이 본 모습이죠. 그쵸? 바로 대장간의 모습이에요. 소리가 뚝딱 뚝딱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에서는요, 농기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농기구는요, 농민들에게 팔겠죠. 아니면 상인에게 넘겨서 전국적으로 팔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공업이 발달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상업의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이라고 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말해요. 조선 전기 때요,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상인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상인들은요, 국가로부터 다 허락을 받아서 장사를 했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상인들이 누가 있냐면 시전 상인이라고 해서요. 조금 낯설죠. 여러분 경복궁 근처에 가면 종로거리가 있어요. 종로거리가 아주 넓은데 여기 가면 국가로부터 허락받은 상인들이요, 점포를 두면서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자, 이런 상인들 말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보부상. 자,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요, 상인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자유롭게 내버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시전상인이다, 보부상이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등장하는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상이라고 불러줘요.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생님, 사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상인들. 이들 같은 경우는요, 각 지역에 가면 되게 유명한 상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성 아시죠? 예전에 개경. 그곳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상인들 하면요, 송상이라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 인삼 팔아서 그렇게 돈 많이 버신 분들. 송상이라고 하는 개성 상인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경강상인이라고 있어요. 이 경강상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활동을 했냐? 한강에서 활동을 해요. 질문하겠습니다. 조선에서는요, 나라에다가 조세를 갖다 바칠 때 돈으로 냈었습니까? 아니면 쌀로 냈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쌀로 냈었죠. 그럼 그 쌀을 배를 통해서 운반을 해서 한양까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때 배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경강상인들. 그러니까 쌀을 운반해주고 돈을 버는 상인들이에요. 이들 또한 꽤나 많이 이제 부자가 된 그런 상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수공업도 발달하고 상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물건들이 거래되어지는 시장. 조선시대는 시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장시라고 불러줬죠. 그 장시도 전국적으로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조선 말로 오니까요, 장시가 전국에요, 한 1000여 군데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다랍니다. 그럼 우리 제자들은 조선시대 장시는 어떤 곳일까요?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요,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반에 찍혀진 사진이고요. 대전에 있는 어느 장시의 모습이 됩니다. 한눈에 봐도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군데군데 보니까요, 물품을 팔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시들이요, 전국에 상당히 많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곳들은 매일 열렸을까요? 물론 365일 매일 열리는 시장도 있지만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5일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5일장? 바로 뭐냐면요. 자, 요 동네에서 만약에 1일 날에 장이 열린다 그러면 그 옆 동네에선 2일 날 장이 열려요. 옆 동네는 3일 날 열리고 그 옆 동네는 4일 날, 옆 동네는 5일 날. 다시 6일이 되면 여기에서 장이 열려요. 7, 8, 9, 10. 5일마다 번갈아 가서 장이 쓴다라고 해서 5일장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선생님 이때는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그 장날을 쫓아다녀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때 5일장을 쫓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1번 시전상인, 2번 보부상 누구일까요? 그렇죠. 보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보부상의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장까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초기만 하더라도요. 내가 뭔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 그러면요. 쌀 들고 가서 저기 지금 제가 낫 한 자루가 필요한데요. 제 쌀이랑 바꾸죠. 라든지 옷감을 들고 가는 방식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거래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조선 후기 때부터는 이제 금속 화폐, 쉽게 말할게요. 엽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조선 후기 때 전국적으로 사용되었던 엽전,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상평통보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선 전기 때도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도요, 국가에서요, 금속 화폐를 만들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사는 것도 없고, 나 이거 가지고 있어서 뭐 할까? 쌀은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살 게 없으면 밥이라도 해 먹는데, 금속은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금속 화폐를 잘 안 샀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정말 편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엽전 꾸러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주제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도 첫 번째 주제처럼요. 한 가지 주제에 맞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공부하는 부분이라는 거 느낌 오시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짚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부분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특히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 바로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조선 후기가 되면 장시가 그렇죠.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거. 두 번째, 그곳에서 거래를 할 때는요. 쌀을 들고 가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상평통보를 통해서 거래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공부한 거 마인드맵으로 살짝쿵 정리하고요. 우리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는지 개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OX 하시오. 1번, 모내기법 실시로 김매기가 수월해졌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수월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훨씬 더 편해졌다. 김매기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러니 동그라미. 2번, 모내기법이 남부 일부 지방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남부 일부 지방에서 시작된 건요. 조선 후기가 아니라 조선 전기의 모습이에요. 후기가 되면 전국에서 실시가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두시고요. 3번, 박고랑에 씨를 뿌리는 골뿌림법이 유행하였다. 고랑에 뿌리고 있었죠. 자, 고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자, 그러니 동그라미. 4번, 수공업자들은 관청에 소속돼서 물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물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틀렸습니다. 5번, 다른 나라에서요. 들어왔대요. 자, 눈 크게 뜨시고요. 목화, 감자, 고구마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목화가 고려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생각보다 여러분들 쉬웠던 것 같은데요. 혹시 조금 어려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출문제와 출제 예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력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0회 20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농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논농사이건 밭농사이건 농사법이 나올 때는요. 말로만 나오지 않고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는요. 모내기법입니까? 아니면 골뿌림법입니까? 자, 지금 여기 봤더니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렇죠? 줄을 서서 모를 지금 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내기법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 골뿌림법, 2번에서 조, 보리, 콩을 재배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밭농사 할 때 나오는 좀 방법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건 지금 벼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논농사이니 전혀 주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3번 조선 전기에 이르러 전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우리 아까 문제에서 풀어봤죠. 전국에 널리 보급되었다라고 하면 조선
전기가 아니라 후기가 됩니다. 자, 결국 답은 4번이 되는데요. 같은 노동력으로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었다. 김매기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요. 우리 갑돌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노동력으로 더 많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농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문제 별표.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다음은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된 또 농사법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농사법일까요? 자, 봤더니 두둑을 높게 만들어야지 라고 했고요. 이렇게 고랑에다가 씨를 뿌려야 한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이 부분을 이랑이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말로 두둑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무슨 농사? 밭농사에서 나왔던 골뿌림법입니다. 1번 논농사 아닙니다. 여기는 모내기법이 나와줘야 되겠죠? 2번 저수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모를 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틀렸네요. 3번 모판에서 모를 키워. 모내기. 이것도 틀렸어요. 4번 씨앗이 찬바람을 덜 타 추위에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추위와 가뭄에 강하더라.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3회 20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에서 말하는 새로운 작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요. 뭔가의 작물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아, 글쎄 윗마을 돌쇠네는 새로운 작물을 심어 생활이 좀 나아졌다네. 그래? 우리도 내년에는 한번 심어봐야겠는걸?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고려시대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작물들을 재배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1번 감자, 2번 담배, 3번 목화, 4번 고구마.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3번 목화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목화가 왜 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목화는 고려 말에 재배되기 시작했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9회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화폐가 사용된 시기에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센스쟁이들 이미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선생님 상평통보요 라고 생각하셨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상평통보라고 나와 있어요. 초급시험 같은 경우는요. 한자 그 자체를 읽고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진 밑에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으니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전국 천여 곳에 시장이 열렸습니다. 장시가 열렸습니다. 맞네요. 그렇죠. 두 번째. 모내기법이 남부 지방 일부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은 조선 초기에 대한 상황인 거고요. 조선 후기가 되려면 남부가 아니라 전국에서 확대 보급되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 송상이라 불리는 개성 상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개성에 있는 큰 상인 집단, 송상. 얘기해 주세요. 이들은 무엇을 팔아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 4번, 관청에 속한 수공업자들은 이제 풀려나서 자유롭게 생산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얘기 맞는 거죠. 답은 그러니 몇 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 공부할 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재미없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역사 좋아한다, 잘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훨씬 더 공부하기 재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사는요. 한 명의 위대한 주인공, 인물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다양한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건 바로 그러한 역사를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요. 자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요. 보기가 계속 뭔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초급이라고 하는 이 강좌와 시험은요. 여러분들에게 한국사 정말 재미없고 너무 어렵고 나 공부 안 하고 싶어 라는 좌절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흥미를 돋궈주기 위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하니 지금 문제를 여러분께 잘 푸셨다라고 하면요. 자신감 가지세요. 이 부분 충분히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림의 농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요. 머릿속에 농법? 그럼 농사 짓는 방법. 그렇다면 모내기법 아니면 골뿌림법이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요. 경지가 나고 있고요. 벼가 나고 있어요. 뭐라고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심어져 있는 모습을 봤더니요. 줄을 아주 딱딱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파법이 아니라 모를 심고 있습니다. 모내기법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먼저 가를 봤더니요. 사만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만이라고 하면 마한, 진한, 변한. 여러분들 그때는 모내기법 안 나왔어요. 이때는 벼 자체를 여러분들 여기서 적극적으로 재배를 한 겁니다. 사만에서 처음으로 재배한 건 아니지만 사만 지역 자체가 워낙 남부지방이었기 때문에 벼를 적극적으로 재배했다라는 거. 나, 잡초를 뽑는 횟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바꿔서 긴맥이라고 했죠? 이 표현 맞습니다. 다, 논에다가 직접 벽씨를 뿌려서 라는 표현 틀렸죠? 그렇죠? 모를 키워서 심는 방식입니다. 라, 벼를 수확한 뒤 이번에는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 이모작이라고 불러주죠? 자, 그러니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 걱정 많이 했어요.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어떡할까 싶었는데요.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 안심시키기 위해서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잘 출제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모내기법과 관련된 문제가요. 워낙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모내기법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또 새로운 농작물들이 들어왔죠? 이에 대한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조선 후기가 되면요. 장시가 전국에 천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상평 통보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상공업이 발달했음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제 30번째가 넘어가는 이 강좌 잘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요. 오늘 했었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사회는 이렇게 바뀌고 종교는 이렇게 바뀌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요. 모내기법의 결과 혹시 기억이 날까요? 모내기법을 통해서 갑돌이처럼 부자가 되는 농부도 등장하지만 이 시기 때 오히려 농토를 잃어버리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 또한 늘어난다는 거. 내용이 조금 어렵죠?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게시판 찾아오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했던 이 이야기 잘 기억하시면요. 우리 다음 시간 문제 술술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습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교과서 읽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책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질문도 기다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게시판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